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시즌2 김용민 씨와 함께하는 시사 돼지. 네, 곧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全国の人情度に鑑み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일부 철부지한 학생들마저 이 사회를 혼란과 불안의 도가니로 일부 학생들의 폭력 시위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교육을 저는 내 자신은 그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는 공약을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다시 찾아와 줄 그댈 기다려준 소중한 그 꿈을 위해 We are the dreamers. 지친 날 모습 따위고 이젠 당당하게 더 자신 있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We are the dreamers. 사실 우리 지난 세대들 보면은 청춘들이 다 10년 단위로 절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2010년대를 사는 청춘들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 승리의 경험을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기성세대 또 청춘 스스로 이런 바람에서 만들어본 동영상인데 별로 꽂히지 않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잘했다고 준비한 멘트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각하가 너무 우리가 만든 동영상 중에 가장 짧게 등장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자기 입으로는 반값 등록금 공약을 한 적이 없다. 제가 찾아봤어요, 공약집을.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이런 거 디테일에 강하거든요. 34쪽에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한대련 사실 그 7, 80년대, 90년대까지 대학 다니신 분들은 한대련 뭐야? 처음 들어봤는데? 한국 대머리 연합인가? 개그 프로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자르셨나? 거기는 생소한 한국 대학생 연합입니다. 이 출범한 지 오래 안 됐죠? 네, 2005년도에 출범했습니다. 2005년도에. 네. 의장님, 박자은 의장님. 네. 제 몇 대? 7기. 제 7대 의장님. 요즘 7기라고 부릅니까? 네. 과거엔 7대, 6대, 대라고 했었는데. 아니, 저 한총련도 그랬어요. 기자 들어갔어요. 그랬었나요? 예. 아주 낡은 그 전대역 세대의 그 어떤 단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80년대 있습니다. 대학을 다녔다 보니까. 이분을 모신 이유는 뭐 충분히 여러분도 예측하시듯이 반값 등록금. 요새 이 광장에서 제 기억으로는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자발적으로 집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렇습니다. 까마득한 기억입니다, 정말. 저는 사실 지지난 일요일이었죠. 그 광장에서 막 그 광화문 광장에서 연좌 농성도 하고 누워서 농성도 하고 붙잡혀가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흘 이렇게 넘겼습니다. 누구십니까? 얘기하고 있는데 걸어 들어오고 깜짝 놀랐어요. 내기에 도청장치가 돼. 나 그거 할 줄 긴장을 했네. 원래 두 분 오시기로 했는데 한 분 늦는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뭐랄까 스태프처럼 이렇게 걸어 들어왔어요. 누구세요? 저요? 저는 한대련 간부 하고 있는 최상원이라고. 간부? 네, 간부. 무슨 간부예요? 조직위원이에요, 조직위원. 조직위원. 본격적인 얘기는 광고를 하고 하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광고 있잖아요, 광고. 근데 광고는 김용민의 시사돼지 타고 정봉주의 PSI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상 최초로
최초로 광고다운 광고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인터넷 방송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이게. 친환경 샤워기였나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무슨 샤워기였어? 무슨 샤워기? 이게 이제 이 샤워기가, 샤워기에서 물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뭐였지? 우리가 제품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 하지만 샤워기야! 좋은 샤워기예요, 좋은 샤워기! 샤워기 광고인데, 여성이 모델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하여튼 아토피에 좋다는 샤워기입니다. 예. 약간 의심은 들어요. 샤워기만으로 아토피가 어떻게 해? 하지만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저는 거기 나온 모델 여성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한번 좀 차 한잔 마시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위한 엄선된 상품 광고입니다. 물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이TV에 큰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쓸데없는 문장을 넣고요. 또한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어린이를 쓰이는데 주문 전화번호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080-667-4949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샤워기를 사실 수 있어요. 샤워기 꼭다리.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샤워기의 판매금 일부가 여기로 들어와서 우리의 이 열악한 출연료를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사줘! 자, 이밖에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의리의 라피자를 함께하고요. 주식회사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라비냐가 아닙니다. 라비냐의 이 차장님께서 고급 와인을 아주 고급스럽게 협찬해주고 계시고요. 또 고성국 박사님이 집필하신 10대를 위한 재미난 정치 만화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도 준비되어 있고요. 대학로 알과 핵 소극장에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공연 도시인의 삶을 크로키하다. 제목은 나비효과 24입니다. 공연 관람권을 극단 소금창고에서 협찬합니다. 현대 사진작가 10사람이 상상한 지구 상상전이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8월 10일까지 펼쳐집니다. 그 초대권을 환경재단에서 협찬합니다. 도예명가 우리도예, 우리도예.com이죠. 여기서 고급 닭이짠을 협찬합니다. 뉴욕타임스를 신청하신다는 김모 씨께서 부친이 안성 죽산면에서 재배하고 있는 표고버섯의 이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콩순이와 버섯돌이를 보내오셨고요. 대전 중구에서 여성 헤어 액세서리를 전문업체 노랑누리에서 예쁜 액세서리를 협찬하셨고, 한겨레 21, 시내 21, ESC 편집장을 지낸 고경태 기자가 어린이 글잘쓰기 프로젝트 글쓰기 홈스쿨을 펴냈습니다. 인기가 많아요. 한겨레 출판이 협찬합니다. 또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책을 냈는데 고성국의 정치인. 아주 제목이 아주 전혀 관심 안 가는 사지 말라고 아주 애원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또 게다가 고성국 박사님이 자기 사진을 표지에다 달았어요. 자해죠, 자해. 마케팅 자해. 조만간 협찬 들어올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 소개까지 했습니다. 하여튼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샤워기. 그 샤워기를 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 아토피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그때 뭐가 좋대더라? 뭐 얼마 안 해. 그거 좀 사주면 어때? 좀 사주세요. 자, 오늘 모신 분은 우리 한국대학생연합의 박자은 의장 그리고 간부, 평간부 이렇게 모셨어요. 평간부. 별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말을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한 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가 휜다고. 58억 자산가가. 허리가 휜다고. 근데 제가 또 이런 거 나오면 꼭 뒤져봐요, 자료를. 항상. 34페이지 나왔네, 이런 거 뒤져본단 말이죠. 오세훈 시장 얘기를 듣고 사실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공직자들은, 고위공직자들은 재산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신고 재산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딸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신고 재산이 얼마가 늘었나 봤더니 허리가 휘는데 그 30억에서 50억을 20억이 불었어. 그 허리가 휜 사이에. 제가 볼 때 이것은 급속한 재산 증식에 따른 요통이다. 재산이 너무 많은 걸 지고 있으니까 약을 보내줘야 돼. 요통이라고 보고요. 또 계산해봤어. 딸이 둘인데 한 해 1,0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뭐 4,000만 원이잖아. 둘이 합치면 8천. 1억이라고 칩시다. 현재 신고 재산이 58억 얼마예요? 50억. 신고한 재산만 58억 얼마기 때문에 허리가 휘려면 딸이 50명이 필요해요. 그렇지.
짠한 스토리죠. 짠한 스토리. 네. 재산이 너무 늘었어요. 이런 거죠. 자랑하는 거였어요. 네. 보니까. 네. 이게 더 웃긴 거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반값 등록 허리 휜다 해놓고 뒤에는 그러나 반값 등록 반대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 무상 등록금 하자 이런 거 아닌가요? 안 웃겼어요. 자, 그러면 한대련 우선 언제부터 이 집회를 기획한 겁니까? 네, 5월 28일 날 한대련 대회에 모였던 많은 학생들이 그런 대학생들의 문제를 알리자라고 결심을 하고 광화문 거리로 나섰고 29일 날 7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연행되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촛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준비된 멘트였어요. 아니 우리 저 박찬호 의장 그 집회 때 말씀하는 거 보면은 전율이 느껴져요. 어느 부위가? 내가 알고 봤더니 그 밑에 전기선이 지나가더라고. 말도 안 되는. 아니 근데 너무 조리 있게 얘기하면서 네.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렇게 호소력을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발언에 어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의장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과거의 집회하고 색다른 것이 질서정연해. 대단히.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 그 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세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이게 500명, 1000명 사이였다가, 이게 크게 늘어날 수 있는 투표라고 했죠. 그쵸. 동맹휴업. 네. 고려대, 서강대, 숙대, 2대. 왜 이 4개 대학만 투표를 하는 거죠? 지금은 좀 더 늘어나서 한 40여 개의 대학이 그래요? 네, 참여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이 4개 대학이 먼저 결심해서 전국에 모범을 보이자라는 취지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통해 선포를 했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많은 학교들이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 근데 6월 10일이 지난 이후에도 집회 기획이 계속 있죠? 일단 6월 10일 날 그 모인 분들과 함께 그래서 앞으로 촛불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선 일단 6월 10일까지. 네. 근데 바로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실제 지금 숙명여대는 지금이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저희 총투표할 때 이제 학우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 10일날 나가기 위해서 시험 공부는 다 해뒀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믿지 못. 시험을 제끼게 되시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집회에 나가면 자기한테 어떤 종류의 불이익이 올 것이다 하는 두려움이 요즘 학생들한테 있지 않을까 하는. 예전에는 그 불이익을 사실은 감수하는 게 마땅하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거대 담론 안에서. 명분도 확실했고, 워낙 거학이었기 때문에 실제.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근데 지금은 내가 등록금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가 찍혀가지고 취업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은 안 합니까? 실제 걱정 그런 걱정하는 학생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촛불이 촉발된 것을 보면 좀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좀 이 문제는 진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진 것이 아닌가. 예. 학생회에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 주장의 핵심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무 떨어뜨리면 이명박이 한 말인데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있네. 잘하라 그래.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하는 교수들도 있고요.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좀 OECD 평균치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등록금 수준이 미국 다음인가요? 두 번째로 그쵸. 비싸다고 하고 민간 부담률은 거의 정부 보조금을 뺀 네. 각 개인이 부담하는 거. 네. 네. 정부 부담률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하고 민간 부담률이 굉장히 높은 쪽에 속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등록금이.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처럼 많은 그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이렇게 대학을 진학하는 현황에서 80% 되죠. 대학 진학률이. 네. 네. 그런 현황에서 이 대학생들 등록금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면 사실상 이거는 합당하게 책정된 가격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그에 필요한 돈이 있다면 응당 국가에서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인 거죠.
옆에 평간부 한마디 해주시죠. 당연한 것 같은데요. 사실 등록금이 이제 비싼 경우에는 1년에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네. 뭐 1,000만 원씩 있어서 낼 수 있으면 그냥 괜찮은데 뭐 오세훈 같이 낼 수 있으면 괜찮을 텐데 죽잖아요, 사람이 등록금을 못 내서 1년에 몇 명씩 학생이 죽는데 부모님이 그 죄책감 때문에 같이 죽잖아요. 이거 말고 더 이상 어떻게 절실할 수 있을지. 내 친구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언젠간 우리 엄마가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그 등록금의 현실인 거죠. 만약에 부모님이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대출인가요? 그죠.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한 학기 쉬고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 쉬고 한 학기 다니고. 한 1년 전에 본 것 같은데 미국 대학생 평균이 졸업할 때 3분의 2 이상이 2,600만 원 정도 빚을 져요. 미국 평균. 우리나라 대학의 이 등록금 모델이 미국을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근데 대학도 사실 기업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재단에서, 그러니까 전입금이 들어온다든가, 그죠? 대학 재단에서. 돈 안 쓰잖아. 그리고 모자란 돈은 다 등록금으로 쌓아놓고. 대학 전입금과 관련해서 세계 기록을 세우신 분이 있습니다.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이분 기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3,000원. 늘, 재단에서 수론했다는 거죠. 3천만 원이 아닙니다. 3,000원. 3,000원. 그거 누가 보도했냐면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거였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적 투자잖아요. 그래서 손해를 보면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대학은. 이게 사람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한편의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이제 교육기관을 지원해 주는 거고, 다른 나라에서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게 없더라도. 그렇죠. 근데 대학이 지금은 회사처럼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육기관이 받는 혜택을 다 받아. 그럼 그 정보 보조금이나 혜택은 포기하든가. 기업처럼 할 거면. 이거는 받고 행동은 기업처럼 하는 같은 케이스죠. 그러면서 반값 등록금 하게 되면은 이게 행여 대학 재정이 바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여 입학자를 도입하자. 이런 꼼수를 또 쓰고 있습니다. 대학이 사채업체처럼. 사채업체. 기본적으로. 등록금 때문에 기가 막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쵸. 예를 들자면은. 주위에서 직접 접한 이야기들 중에 뭐 심한 거는 뭐 여러 개를 병행하는 뭐 그런 거. 예를 들면 뭐 4가지 일을 한 번에 한다던가. 4가지 일을 한 번에 한다? 네.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사무 워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뭐 서빙 알바를 하면서 과외를 하면서 학교에서 인턴을 한다던가. 이렇게. 그럼 정작 공부는 못하겠네. 그렇죠. 아니, 밤새 알바하고 와가지고 수업 시간 졸아요. 야, 너 어떻게 뭐 등록금 보려고 지금 그거 하는데 왜 학교 와가지고 조냐. 이런 현실이에요. 사실은 저희 방청객 중에 지금 3학년 올라가는데 빚이 1,700만 원이 이미 쌓인 분을 섭외했어요, 저희가. 어쩌다가 1,700만 원이 쌓인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딱 등록금만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대출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상환해야 되는 겁니까? 졸업하고 4년? 그 정도 뒤부터 몇 년까지. 졸업할 때 되면 진짜 2천 몇백만 원 넘겠네요? 3학년 1학기까지 1,700이니까? 진보신당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대학생 하나를 뒀을 때, 저소득층에서 4인 가구가 얼마만큼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등록금을 모을 수 있느냐. 1월 1일부터 8월 며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해야 등록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평균, 그렇습니다.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어디더라? 어디서 조사한 것도 있죠. 얼마만 있으면 반값 등록금 시행할 수 있다.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죠? 조금씩 다른데요. 뭐 한 5조에서 7조 정도로 잡고. 5조, 7조. 그러면 4대강 한 10분의 1만 떼주면 되네. 4대강을 폐기하면 몇 년간 할 수 폐기 안 해도 줄이면 돼요. 4대강은 이제 몰아서 해가지고 한 30조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4대강 연간 유지비가 1조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거죠. 그리고 부자 감세, 이거 안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뭐 증세를 안 하더라도, 뭐 부자한테 증세하는 거죠. 하여튼 뭐 받아낼 사람들한테 받아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들이 압박을 느낄까요? 혹은 정치권에서 압박을 느낄까?
네. 어디까지가 이제 소위 투쟁의 목표입니까? 아니 사실은 2008년에 그 촛불 집회 때는 이게 목표가 모호하잖아요. 모호했어요 그때. 네, 그때는. 네. 그리고 뭐 정권 이명박이 보고 물러나라는 얘기지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때 그냥 화가 난 것이고 화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건 아주 명확해.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한대련의 목표가 좀 궁금해요. 정치권에서 이러이러한 변화가 온다든가 어떤 입법이 된다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어른들이 소위 혹은 학생들이 여기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라,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라는 구호 가지고 있지만 이 안에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추후에 반으로 깎은 다음에 다시 인상을 하면 어차피 똑같아지잖아요. 그것도 남아. 더블로 올려놓고 100% 확실하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등록금 액상한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인상률 상한제가 아니라. 그리고 현재 이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대학 기구에. 그 이제 대학 원래 등심위의 기본 취지는 그 등록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선상에서의 등록금을 책정하자 이게 원래 의도였는데 지금은 사실상 수적으로 학생보다 학교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이다 보니까 별로 효력이 없어요. 실제 가면 막 회계 전문가가 두꺼운 책 하나 갖고 와서 자 넘기면서 보세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리가 없지.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등록금 인상을 합법적으로 돕는 악용되어 사용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들러리만 쓰는 기구구나. 네, 그래서 등심위의 전면 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ICL 같은 경우도 뭐 이 현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경감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뭐 아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도 많지 않고 오히려 더 빚을 가중시키는데 아니 진짜 열받는 게 군대 갔을 때도 이게 이자가 붙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가고 싶어 가나? 새끼들 꼭 안 가. 그 보면은 재밌었어. 국가가 학생들을 채무자로 만드는데 적극 일조하고 있다.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입법을 하는 것은 정치인들, 국회의원 아니면 정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정부는 움직일 리가 없고 그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사실은 입법을 실제로 자기들이 발의해서 해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때요? 학생들 잡혀가던 날에요. 네. 이제 광화문에서 반값 등록금 구호를 외치던 날 한나라당에서 한대련 소속이 아닌 대학들 총회장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있는지도 모르고 간담회가 전형적인 수법인데. 그럼 한대련은 광장에서 붙잡혀가고 네, 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양복 입고 원탁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촛불이 계속 이어지고 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였나 한나라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황우영 원내대표께서 만나자고 하신다. 그래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학생들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다. 언제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왜? 만나야지. 이제 학생들과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결정해야겠다. 그랬더니 그럼 일단 만나기로 한 걸로 일단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여기서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 나오는데 천안함 사과한 걸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뭐 갑자기 이벤트가 갑자기 기술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제 정중히 거절하고 이제 그리고 다시 전화를 저희가 걸었어요. 걸어서 그러면 저희 줄기차게 사실 의견은 개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다. 저희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입장을 밝혀주실 거냐라는 전화를 받고 이제 그쪽에서 연락을 안 하셨었대요. 그 외에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9일 이제 10일 날 내일이 이제 그 녹화 시점으로 다음 날이죠. 네. 그 범국민 촛불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 전날인 9일까지 한나라당의 입장을 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이제 어제 저녁에 뭐 모여서 급하게 뭐 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 당정청.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이제 발표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런 움직임 정도. 근데 이런 일 있으면 이제 우리 이명박 각하의 가장 일상적인 반응은 배후거든요. 배후.
누가 배우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촛불 집회 한참 광우병 할 때도 촛불을 어떻게 켰냐. 촛불을 누가 조달해 줬느냐. 뭐 최초의 멘트는 촛불을 어떻게 켰냐. 이거 라이터로 켰지. 근데 배우가 있다. 걔네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멘탈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책임이어야 하거든요, 항상. 네. 이것도 틀림없이 학생들을 조종했다, 배우가 있다, 이렇게 치고 들어올 텐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기사는 좀 본 것 같아요. 뭐 북한이 원하고 있는 거다라던가. 아, 내가 하여튼 북한 없으면 어떻게 살아? 아, 등록금이 떨어지면 북한이 왜 좋은 거지? 그런 것도 있고 뭐 선거를 겨냥하고 야당에서 학생들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대령의 입장을 성명을 내거나 하는 액션도 해요?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론을 이용하려면 그런 걸 내줘야 돼, 반박을. 응? 세게 씹어줘야 돼. 아주. 세게. 있구나, 이런 거. 우리의 배우는 부모다, 이런 거. 우리 엄마가 죽겠다, 이런 거. 근데 전 참 너무나 감격적인 게,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또 자신의 앞날을 내걸고, 다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뛰는 이분들이 참 너무 멋지고 훌륭해 보여요. 왜냐면 보통 방송에서 참 이게 좋은 멘트인데. 아니, 나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 김어준 씨 같은 이런 486 세대들. 저는 이제 90년대 학번이거든요. 저희 때 학생운동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96년 그 한총련 연대 사태 때. 물론 저는 그때 비웃었던 그 처지였습니다만. 청년 보수였어요, 그때. 예. 근데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 학생운동의 맥이 완전히 끊겨버렸는데 자생을 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가르쳐준 선배도 없어요.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가 스스로 필요를 느껴서 스스로 한마디 해도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요즘 뭐 날라리 선배들 나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부담 같은 것들이 미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좀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집회 나와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 과거 운동권들의 전형적인 사고 방식이 지도부가 있어야 되고 자기들 도와줘야 되고 나가서 어떻게 해줘야 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이 정권이 공격하고 조작할 빌미를 주는 것이고 이 한대련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 뭐 조언도 없고 아이디어도 없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 집회를 이제 나가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 학생들이 이 시위를 비장한 어떤 엄숙주의 이런 것들로 탈피해서 자기들만의 문화로 승화시키는데 이 진짜 정말 멋지다. 지금은 한 500명, 1000명인데 그러면 6월 10일 이후에도 뭐 지도부 간에 결정을 하겠지만 틀림없이 각하는 개무실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잡아가겠죠. 그렇지. 계속 잡아가고 틀림없이 이제 여당 배우설이나 또는 뭐 운동권 배우설이나 그리고 또 피로 이젠 필요하다. 그런 식의 투쟁 방식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뭐 누구야? 그 연행된 학생들은 금방 어떻게 풀려났나요? 거의 48시간들 다 채우고들 나왔어요. 48시간까지 붙잡아줄 수 있으니까. 네. 그 학생들이 다시 나와서 다시 집회 현장으로 돌아옵니까? 네. 그래서 실제 두 번 다 잡혀갔던 분도 있어요. 두 번이나. 네. 29일날 잡혀가서 48시간 있다 나와서 다시 집회하다가 6월 4일날 잡혀가고.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한번 붙잡혀 갔다 오면은 아주 뭐랄까요 골수 운동권이 되죠. 그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 운동권을 막 부흥을 시키고 있어요. M실장이에요. M실장. 이 나라 진보 세력을 리모델링하고 부흥 성장하게 하신 이런 전도사격입니다. 이분은. 각하에게 감사할 일이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투표를 안 하면 각하가 좋고 그럼으로써 난 이런 도식이 형성되는 거를 국민들은 이제 아주 그 어떤 사상가도 이루지 못했던. 그렇습니다. 이 보수화 그리고 또 탐욕 이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그 어떤 도덕주의자 선각자도 얘기할 수 없었던 이런 도덕 재무장 MRI. 요거는 MRA군요. MRA. 이게 내가 금방 다 한 거야 그거. 또 하니까 재미없잖아. 죄송합니다.
이런 당부의 얘기 좀 해줘요. 그러니까 학생이든 혹은 뭐 기성세대든 혹은 10대들 그 사람들에게 의장으로서 한마디 좀 해줘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 자기만 잘 살 수도 없고 자기만 그렇게 뭔가 특별하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희생과 그런 도움으로써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 문제가 아니니까 혹은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라는 이유로 이런 사회 문제를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당장 지금 뭐 대학을 졸업한 뭐 분들이라고 해도 당장 뭐 10년이 지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다시 대학을 갈 것이고, 혹은 지금 뭐 부모님이 돈을 내주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부모님이 그 돈을 마련하고 계신 거고, 혹은 옆에 친구는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개인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이루는 그 한 명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내일이 아니고 지금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위의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혹은 어느 날 그 이후에 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한마디 정도는 하고 사라져야지. 등록금 문제가 열흘 정도 지금 판이 커져서 300명, 400명 정도 시작했던 대학생들이 이제 1000명이 넘어가고 실제 6월 10일에는 10,000명이 넘게 모아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그리고 그게 실제 가능할 것 같은 시점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등록금 문제 가지고 이제 크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숯불 문화제가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등록금 문제가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이제 아니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교육을 상품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비싼 값에 대학생들한테 팔아먹으려고 생각하는 이 이명박 정권에게 문제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고 싶은 사람, 그리고 등록금에 더 이상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그리고 이명박이 뭐 하나든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같이 이 대학생들이 먼저 열어낸 그 광화문에, 광장에 나와서 이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장사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실제로 저는 내년보다 더 빠르면 좋겠지만 어쨌든 언젠가는 교체하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1살짜리부터 80살, 90살 되시는 분들까지 누구든지 같이 나와서, 근데 즐겁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맨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가수들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콘서트도 아닌데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뭐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이 와서 인사도 하고 뭐 발언도 하고, 자기 역할은 그 안에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와서 직접 참여하고 실제 바꿔나가는 움직임과 경험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하네요. 말을 잘한다 하면 이명박이 자주 등장했어요. 우리 너무 신경 끌렸어요. 굉장히 그 비문도 거였고 논리적인 긴 이야기를 외웠어요? 대사롭지 않은 평가문이에요.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좋은 학교? 혹시 고려대 의대? 아닙니다. 단순한 스키면 이런 얘기 같아. 나는 절반 낼 수 있는데 두 배 내는 거예요 지금. 절반 낼 수도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걸로 호의호의하는 사람들이 따로 먹고 있는 거죠. 절반 낼 수 있는 거 두 배 내고 있는 거다. 낼 이유가 없는데. 핵심은 나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낼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10일 이후에 이 방송이 나간단 말이죠. 안타깝게도. 그 다음 한대련을 후원하고 싶거나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그 대학생 문제 해결을 외치다 잡혀간 그 학생들을 위한 이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금 고지서가 이제 날아들 예정이라서 그래서 그런 모금 벌금이 얼마나 나오죠?
보통 뭐 처음에 10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소송을 걸면은 좀 깎이긴 하는데 네. 50만 원에서 100만 원 되겠군요. 그런 그때 벌써 잡혀간 학생이 90명이 넘으니까 그 벌금만 해도 상당할 거라 예상이 되고 그런 좀 뭐 모금 운동에 참여해 주시는 것도 모금은 어디서 해요? 계좌를 하나 터서 받고 있습니다. 네. 계좌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계좌 외의 방식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좀 정신적인 그런 멘토가 되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등록금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뭐 돈에 관련된 이야기보다 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에 대한 문제 제기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국 뭐 이 반값이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회 각계각층의 문제가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또 자신만의 그런 사고대로 그렇게 일을 집행하는 현 정부의 그런 것들을 모조리 이제 뜯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좀 이런 학생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고쳐나가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런 곳에 이제 또 연대의 그런 손길을 내미는 것 그리고 또 학생들이 그런 곳에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함께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또 이제 학생들이 이런 주체적인 승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좀 성장한 의식이 성장한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해 주는 것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겠죠. 일단 계좌에 돈을 꽂는 게 제일 확실히 우리 대학생들에게 승리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이명박을 무릎 꿇렸구나. 이런 경험이 엄청난 자산이 될 거다. 엄청난 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중파적인 멘트였어요. 아니 지상파에서 요즘 이런 말 못해. 어떻게 보면 한대련을 지지하는. 어쨌든 저는 그냥 돈을 일단 1,000원이라도 꽂아주는 게 필요하다. 계좌번호 다시 한번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한대련에게 후원을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요. 희망을 심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이런 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못다시 꼭 했었어야 하는데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그거 하시죠.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딱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6월 10일 지나고 방송이 나가잖아요. 전 장담컨대 6월 10일 지나고 이 방송이 나가는 그 순간에도 지금보다 더 큰 촛불이 타오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사람이 똘똘해. 그 사람은 이거 아주 진짜 사기 의장 놀이나? 큰 물건이 아니에요. 대물입니다. 사기 의장 놀이인 것 같고요. 여기서 본인의 이름이라도 널리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굳이 제 이름. 이름을 밝혀야 취업이 안 되니까. 저 최상원입니다. 최상원 씨. 네.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최상원 간부. 각 기업의 취업 담당자들. 블랙리스트에 꼭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랙리스트 확실히 올려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들어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케어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안녕하세요. 정봉주의 PSI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뭘 할지 초첨단 수동식 누른다. 중수부 폐지 논란. 궁금하다. 궁금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우선 중수부가 뭔지 몰라요, 일반인은. 잘. 이 간단한 기본 정보부터 알려드리면 중수부의 대빵은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 직할 체제죠. 총장이 직접 이제 수사하는 사건들인 거죠. 그리고 그 검찰총장은 다당히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기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사실은. 그러면은 이 중수부를 둘러싼 검찰의 입장.
청와대의 입장, 정치권의 입장이 다 갈리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 어떻게 갈리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죠. 일단 그 중수부가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고 네. 검찰총장이 직하라는 체제니까 이게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다. 네. 라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검찰총장쯤 되면 네. 갈 때까지 다 간 것이기 때문에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검찰총장 다음에 뭐 감사원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게다가 검찰의 사정에 밝은 예. 민정수석이 예. 대통령 옆에서 그렇죠. 사실은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예. 검찰을. 보통은 그래서 선배를 갖다 꽂고 거기다가 완벽하게 대통령 수하에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그 중수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검찰들 아주 그 능력이 뛰어난 그런 검찰들이 그 상시적으로 한 20명에서 40명까지, 50명까지 언제든지 또 출동을 했고 불러 모을 수 있는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그 법조계에서나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중앙으로 모인 권력이기 때문에 이 권력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권력을 분화시켜야 된다. 라는 이제 그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게 제가 보기에도 정치권에서 그런 주장하는 게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주장인데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을 사실은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그 지점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분산을 시켜도 각 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이라든지 지검에 특수부가 있어요. 의원들의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그다음 선거법 위반 이런 거 특수부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권력형 게이트 같은 경우도 특수부 부장쯤 되면은 특수부 이제 검사들은 거기서 더 이상 검찰총장의 가능성이 없으면 특수부를 마지막으로 거의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오히려 특수부 부장들이 더 눈치 안 볼 수가 있어요. 여차저기 하면 나 변호사 개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중수부가 없어도 된다는 논리. 중수부가 없어져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법조계 이 법조 그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가 특수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공안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검찰은 왜 중수부를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검찰의 주장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 정치인과 권력형 비리를 캐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번에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거악과 맞서 싸웠다. 누구요? 거악과. 중수부가 거악과 맞서 싸웠다. 누구 거악이 누군데? 이때까지. 그래서 이제 정치권 비리를 지칭하고 그다음 그 권력형 비리를 지칭하면서 거악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중수부가 자기 식구를 수사할 때나 혹은 여당을 수사할 때 편향되게 수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조직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그 위에 있는 사람의 뜻이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 다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특수부로 이렇게 각 지검 특수부로 이렇게 분화가 되면요. 이게 서로 협업은 하지만 어느 한쪽 중심으로 이게 이 조사나 수사가 끌려갈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일단 기본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도 한쪽으로 권력이 모여있고 그 수장인 검찰이 이러저러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게 되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수부 폐지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이제 가장 제일 사안인데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나왔냐. 이 시점에 나왔냐. 저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보면은 조금 기분 나쁘겠지만 현 시점에서 중수부 폐지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현 MB 정권을 보면요.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또 소설을 쓰는 건데. 우리끼리 아마 MB 정권이 역대 정권 중에서 친기업 정책을 썼고 친재벌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받을 게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처럼 힘 있는 중수부가 어차피 지금까지 해온 마당에 1년 반밖에 안 넘었거든요. 1년 반 뒤에 중수부가 할 일이 꽤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러니까 중수부를 부렸던 사람을 거꾸로 조사하는데 중수부만한 데가 어디 있겠냐? 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부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죠. 추정되는. 그랬을 리는 없지만, 그랬을 리는 없지만 혹시 중수부를 그렇게 부렸다 하면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김홍일 중수부장 아닙니까? BBK. 그리고 지금 은진수 저축은행 사건. 권력이 레임덕이 왔기 때문에 이 검찰이 이제는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 예측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제 존재 증명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기 그렇죠. 때문에. 검찰이 지금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여세를 살려서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캐내라. 그리고 그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캐고 그리고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청문회가 필요하면 청문회를 할 것이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를 할 것이고 정권이 바뀌려고 이렇게 하면 그걸 쥐고 있다가 이제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만한 사람들 그렇죠. 에게 그걸 던지고 자기가 이제 그 줄을 타려고 하겠죠. 그래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칫 자신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데 왜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느냐.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독이 되려면 독이 되라고 놔둬야죠. 그래서 전 지금 시점에 사실은 청와대가 왜 반대하느냐? 청와대 반대하는 게 전 이해가 잘 안 되고 중수부 폐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 중에 일부가 이미 뭐 정진석 수석 같은 경우는 삼화저축은행 누굽니까? 그 신삼길 회장하고 친구라고 58년 개띠라고 친구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58년. 58년 개띠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미 친밀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삼화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혹이 있는 마당인데 그럼 지금 수사를 했으면 끝까지 수사를 해라 이겁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원론적 측면에서 중수부 폐지엔 찬성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폐지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종류의 소설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제 검찰이라는 게 정권 말기에는 그 정권의 양날의 검이잖아요. 그렇죠. 잘못 휘둘리면 그 칼이 돌아와 자기 등에 꽂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급속하게 자기 권력 기반이 와야 되고 있잖아요. 말을 안 듣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이제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너 까불지 마라.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근데 마침 또 중수부도 지난 3월에 중수부 해체한다고 이제 그 국회에서 결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수부도 해체될 것 같으니까 검찰도 이해가 맞아 떨어진 거죠. 원래 이쯤 되면은 슬슬 모아가지고 검찰은 항상 정권 편이 아니에요. 검찰은 검찰 편이죠. 검찰은 검찰 편이죠. 그러니까 슬슬 자기들이 이제 요거 수사해가지고 자료를 쥐고 있다가 정권이 어디로 가냐 봐서 이제 라인을 타려고 했는데 아다리가 맞은 거죠. 자 없애려고 하니까 그러면 좋다. 청와대 어디선까지만 조사해라. 그럼 우리는 중수부를 유지해 줄게. 그리고 대신 말 안 듣는 새끼들 이렇게 싹싹 조져. 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는 검찰을 너무 비열한 집단으로 보는 거고요. 아니, 이제 생존이 필요한 거죠, 검찰도. 아, 저는 이제 큰 줄기에선 동의하면서 한 발 더 나가보면. 늘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이 더 나갈 수 있으려나. 검찰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저축은행 사건 터졌을 때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있는 대로 다 조사해라. 그러니까요. 있는 대로 다 조사해라.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그럼 전라도에는 저축은행 없냐. 당신들 민주당 당신들 수뇌부도 걸릴 게 있으니 이 정도쯤에서 휴전하자. 정전하자라고 하는 이게 시그널이었었다. 검찰은 아마 이번에 삼화저축은행을 무척 엄밀하게 조사할 겁니다. 전체를 조사해놓고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지 현 정권도 일정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차기 정권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 내부 논리에 의해서만 이 가이드라인을 잡을 거라고. 검찰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의 생각은 청와대에서 이제 자료 내놓고 어느 정도 수사냐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할 때 이게 권력 초기면은 보고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각색을 하고 각색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각색을 한 상태에서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레임덕의 한 그 바로미터가 우리 검찰의 움직임이라고 봤잖아요. 그 지난주에 다 한 얘기인데 지금 한 얘기는 한 발 나간 게 아니에요? 후진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중수부에 매달린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유일하게 공직으로 검찰 이해 조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사실은 정권과의 가장 튼튼한 통로가 중수부다. 그 통로를 없앤다는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은 진로를 막는 것이고 그래서 중수부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전에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일본 검찰은요. 일본 검찰은 많이 개혁이 됐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벤치마킹해갖고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검찰 출신이 민주당에는 뭐 한두 명인가 있을까 말까 하고 한나라당에 한 30, 40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수부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권력과 줄을 낼 수 있는 그 라인도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이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 되는 건 그냥 개인의 그 입신양면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 조직을 비호하기 위한 그 다음 수순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2명인가 그렇대요. 1명인가 2명 그렇고 그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이 참여연 뭐 중의원 해갖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검찰 출신들이 정치를 할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하는 그 방법까지도 일테면 검찰을 그만두고 몇 년간은 그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를 못 한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심하게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아주 훌륭한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BBK 관련돼서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12시간, 15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검찰 출신들 거기 이제 선후배들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회의원들이 들어갔고 하루만 넘으면 초죽음이 되고 두 번째 날 또 오라고 하면은 뭐 거의 이게 그 정신 상태가 패닉 상태에 빠진대요. 근데 저는 이제 한 3, 4일 정도 지나니까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학 때도 와봤고 그 전에 자주 조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한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것 같다. 그걸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정봉주 의원 그거 그냥 이것만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 배짱 장난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를 칭송했던 얘기 한동안 돌았다는. 결국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뭐 한참 듣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깔때기로 자기 자랑으로 글을 딸 줄 알았는데 내가 혹시나 하고 귀를 기울인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아니 당황을 하지 않으니까 조사를 받는 사람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 근본 없는 사람들은 두려웠지 않아요, 검찰을. 그럼 제가 근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서로의 이해관계가. 그렇죠. 정치인들도 검찰의 힘을 빼놓고 싶어 하는 거고, 검찰은 자기의 어떤 취업 대책과 그리고, 자기들이 유일하게 자기를 괴롭힌 게 정치인들인데 정치인들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과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요대목에서 시각 교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게 검찰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검찰이 막강한 중수부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과 독립되지 않고 어느 정권에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 정당, 반대 정치 그룹은 엄청난 피해를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누구한테 그 피해가 돌아가냐면 사실은 그 피해 몫이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의 중립과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결국엔 국민들의 안전권이라든지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는 이런 측면이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기 조사 안 받으려고 저거 한다라고 조중도에서 나발을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절대 아니고 검찰이 중립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다음 아이템을 진행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여러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시나 봐요. 정모현님이 다음 주제가 대학 등록금도 그게 제 전공 분야거든요. 두려워오는 거예요. 제 전공 분야가. 비전공도 이렇게 잘하는데. 박근혜 동생 박지원 사마저축은행 현장과 관련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데. 박근혜 대표가 기자들이 본회의장 들어갈 때 물어봤더니 박지만 동생과 지삼길인가요? 신삼길 저축은행 사마저축은행 명예회장 IBCN 파트너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갖고 SPC를 만들어서 여기로 이제 통제한 거죠. 실질적으로. 명예회장인데 두 분이 친한데 무슨 다른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끝이죠. 아니라고 하면 끝 아닙니까? 이게 무척 충격적인 발언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막 논평을 내고 그랬죠. 그럼 다른 피의자들도 나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럼 그걸 끝나나요? 나 살인 안 했습니다. 그럼 그걸 끝나나요?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발언이 언제 나왔냐면 제가 BBK 재판을 봤는데 검찰이 제가 허위사실 유포했다 그러면서 논거로 드는 게 한나라당에서 아니라 그러지 않았냐.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후보 소유 아니라고.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거예요. 한나라당이, 그냥, 검찰이 이래요. 그냥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명을 통해서 당의 공식 입장이 이명박 후보는 BBK 소유자 아니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왜 자꾸 소유라 그러냐.
아니라고는 믿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의원님이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갖고 1년 받았어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라 그러면 그거로 끝이지. 제 생각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박근혜 대표가 이 사건을 지금 이명박 그렇죠. 라인 쪽에서 기술이 들어오는데 길게 이해할 거 없다. 요렇게 판단하고 한 말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 전 대표의 특징이 창의성이 아주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이게 응용 문제가 나오니까 못 푼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한구 그 친박계 중진이라고 하는 이한구 전 정책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이 박근혜 대표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그 전 대표의 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그럼 가족은 비리 저질러도 그냥 놔두나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욕해야 될 대상은 민주당이 아니고 이 수사 친이죠, 친이. 네, 이 수사 그리고 이 수사가 최초로 기획되었던 어떤 곳, 그렇죠. 거기를 공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삼화저축은행 수사하면서 원래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들은 이렇게 자세히 보도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 언론에 무척 상세히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죠. 검찰밖에 소스가 없지. 그럼 검찰밖에 소스가 없는데 어디 누군가 고의로 혹은 잘 못해서 우리가 고의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건 또 허위사실 유포로 갈 수 있으니까 고의일 것으로 추정되는 혹은 실수로 추정되는 실수. 이게 내용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거 나올 때 마지막 나올 때가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수사할 때입니다. 그때는 마치 날마다 수사하는 것을 브리핑하듯이 그렇죠. 정례 브리핑을 하듯이 계속 내줬죠. 근데 지금도 보면 삼화저축은행 사건이 상당히 무슨 호남에 있는 무슨 저축은행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그 저축은행과 혹시 관련이 있을 법한 정치인들 있다 몰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표에서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고 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한구 의원이 그 아까 지적했듯이 주소지를 잘못 잡은 거죠. 친이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친이를 공격하기에는 이번 건들이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친이도 연루가 되어 있지만 친박계 의원들도 연루가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확전하지 말자고 딱 닫았는데 그걸 갖고 이한구 의원은 민주당을 친 거 아니에요. 사실 민주당 칠 건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지. 이거 조성한 게 민주당이 아닌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물밑에서 중수부, 정권의 말기,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다음 총선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이제 발버둥, 이런 게 막 짬뽕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그게 이제 중수부라는 사건으로 이제 충돌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권이, 좀 영리했다면, 이 시점쯤엔 중수부는 폐지해줘야 자기한테 돌아올 칼날이 사실은 늦춰지거나 혹은 뭐 칼의 크기가 줄어들거나 할 텐데, 양날의 검을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청와대에서 입장을 정리를 해놓고, 지금 여야가 중수부 폐지에 합의를 했거든요. 청와대가, 우리는 그러니까 청와대는 저는 양수겸장을 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중수부 폐지해도 본인들한테 크게 손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중수부를. 요건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요건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수시로 나가는데 잘 눈치를 못 채요. 처음 나와서 한 발 더.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중수부가 폐지돼도 손해볼 것이 없고, 근데 중수부 폐지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면서 중수부 검찰을 감싸 안는 듯한 양상을 보여주면 폐지해도 청와대는 독박 쓸 일 없고 그건 당이 독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폐지 안 되고 가게 되면 중수부는 청와대하고 더 밀월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충성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겠느냐. 한 발 더 나갔네. 근데 이건 두 발짜리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중수부 폐지의 건들은 질질 늘어지겠네요. 늘어지죠. 질질 늘어지죠. 늘어지고 각자의 이익에 의해서 그것을 자기의 입장에 알맞게 요리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 빨리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했죠. 6월에 중수부 폐지, 검찰 개혁안을 통과시키면 이번 임기 내에 못한다. 18대 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느 한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의미심장한 얘기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전날 제가 연락을 했고 알려준 거예요. 실제로 이번 6월에 못하면 중수부는 이제 맥이 빠졌고. 몇 년째 이걸 보고 있는데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다. 이쯤이면 나오겠지 하는데 이쯤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랑이 나와요. 막을 수가 없어 도저히. 검찰, 정치권, 청와대, 당
서로 간에 지금 약점들을 잡고 있는 형국, 아주 그러니까 이것을 난타전 형국이라고 볼 수 있죠. 짠대가리가 지금 물밑에서 그러니까 제가 국현 안 하니까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그렇듯이 급 끝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아니 마친다고 때마다 깜짝 놀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